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존주의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실존주의 셀로판지를 이렇게 갖다 대고 설명해 보도록 주세요.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은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네. 네, 읽으면서 수진님이 수상하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저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메모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까미는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을까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방인을 읽을 때 이해하려면 이 책도 같이 읽어라라고 하는 추천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 과소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까미의 오마이갓. 시지프 신화 아. 철학 에세이예요. 네네. 이방인과 같이 이제 같은 시절에 이제 출판이 맥락으로 됐고 가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약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고 까미가 생각하는 실존주의의 일단 1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 책을 가지고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엄청난 서평을 써요. 네, 보통의 유명 작가 대비 막 몇 배 긴 그런 서평을 쓸 정도로 이 책이 반향이 컸고 엄청 인기도 있었고 철학자들한테 인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사르트르도 같이 보라고 하길래 사르트르의 강의를 담았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요거까지 사서 이제 열심히 봤습니다.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과소비를 제대로.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나 저 책 사서 봐야지. 뭐 아니면 적어도 나 저 책 소장하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저한테 뽐뿌를 넣고 있어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 시지프 신화니까 시지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였나요? 거기서 보면은 형벌을 받아서 이 시지프라는 남자가 산 위로 큰 돌을 계속 굴려요.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래서 돌을 굴려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히 그래서 고통받는. 정상에 돌을 올려놓고 다 했다 싶으면은 얘가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갑니다. 그럼 그걸 보고 시지프는 다시 내려가서 다음날 또 이걸 굴려요. 그러니까 이 시지프 신화가 중간에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과 이제 같이 이제 실존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실존주의가 뭘까? 네, 그게 제일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기 한마디로 뭘까? 이 책을 봐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이제 제 지인 중에 사진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왜 사진 선생님이지? 이분이 사진 인문학 강의 하시는 걸 제가 듣기도 했고 철학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깊으시군요. 네, 박식하시고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래서 선생님, 도대체 실존주의가 뭡니까? 했더니 한마디로 하자면 신의 눈으로 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보기 시작한 거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르네상스 같은데요.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신을 중심이 됐다가 사람이 중심이 된 거니까. 그쵸. 예,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네, 맞아요. 저 그런 고민인데 그런 것들 계속해서 다양한 철학이나 문화 사조로 나오는데 실존주의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일어난 철학 사조고 특히나 까미나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 이제 끝날 때쯤 그리고 그때 이제 힘들었을 때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고민이 많이 될 때 그때 일어났던 이제 실존주의에서 또 중요한 두 인물이긴 합니다. 이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질 이전에 존재가 있다. 요렇게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실존주의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뭡니까? 요거. 핸드폰이죠. 아이폰. 근데 실존주의 입장에서 이제 존재라는 게 본질 앞에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폰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이게 뭔가 무겁고 뭔가 이게 딱딱하고 그냥 이건 이거예요. 네. 이건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거예요. 이 물건은 그냥 이 물건인데 네. 얘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작은 못을 박아요. 써요. 망치가 돼요. 근데 뭐가 띠디링 울려서 받아봤더니 목소리가 들려요. 전화가 되겠죠. 근데 또 뭐 유튜브 뮤직 같은 걸로 음악을 들어요. 그럼 이거는 스피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여러 개 잡고 이제 아령으로 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치를 거기에 주어졌을 때 본질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본질이라고 하기 이전에 존재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를 만약에 수진님을 두고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은 기독교적인 이때 당시에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본다면은 수진님이라는 사람은 종교랑 상관없이 신의 복제품인 거예요. 신의 아들. 카피. 네. 신의 아들인 게 수진님보다 먼저인 거예요. 본질이 먼저이려면은. 그렇죠? 그리고 뭐 그쵸.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수진님보다는. 국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수지님은 그냥 어쨌든 태어났고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럼 수지님은 그냥 수지님인 거예요. 저는 제 개인 존재하죠. 그쵸. 저 스스로. 거기서 느껴진 그쵸 스스로 그 스스로라는 단어 그러니까 주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이전에 존재를 본다라는 거는 주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정립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먼저 보는 거죠. 되게 주인공 메르소 같네요. 후반으로 어, 갈수록.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소가 주변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의 거짓말이라던가 거기에 반응해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해서 나중에는 분명한 거는 나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그죠. 건 몰라도 이제 그게 바로 존재를 먼저 인지를 하고 나의 주체성을 메르소가 쌓아가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존주의다라고 하면은 실존주의에서도 막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을 텐데 까미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제 까미의 생각을 좀 더 따라가 보면은 아까 부조리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시지프 신화도 그렇고 부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실존주의라는 입장에서 물론 까미는 스스로를 실존주의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첫 시작은 부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한 이 사회 부조리가 많아 이런 개념보다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연극 배우라고 해봅시다. 우리의 하루는 그 무대 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씻고 출근 버스 타고 회사 가고 일하고 밥 먹고 집에 와서는 씻고 유튜브 보다가 아니면 바람직하신 분들은 이제 책과 소비 보다가 책 보다가 이제 자요.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 이게 맞나? 물음이 생기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렇죠. 쳇바퀴 같이 일상이 계속 네. 진행이 되면. 특히나 또 그 시절에는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의식, 그렇죠. 근데 나의 의식도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무대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짜여진 틀이라던가 이런 것과 나의 생각이나 이상이나 거기에서 미묘하게 생기는 크랙, 간격, 갭 그런 갭이. 것들이 이제 부조리인 거고 그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부조리의 인식이 시작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장례식에 갔으니까 울어야 돼. 애도해야 돼. 밀크커피 먹으면 안 돼. 자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라고 하는 당연한 주어진 기존의 이제 통념이나 가치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반항인데 반항은 조금 뒤고 일단 왜? 라는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부조리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게 부조리의 시작. 이게 왜 실존주의에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이해하려고 이 채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세 장 안에 새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하면은 이 새는 그 세 장 안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거기서 먹고 그 안에서만 파닥파닥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 세 장은 밥도 나오고 다른 더 큰 어떤 이제 막 위험한 동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이 안에서 자유로워야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자유롭다 생각하겠죠. 가령 기독교적인 시각 안에서는 신 안에서 자유로운 거고 그쵸. 국가의 이념이라던가 안에서는? 이런 걸 따르면 그 안에서는 그런 거고 아까 같은 사회 통념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 안에서 나는 자유롭고 안전한 거예요. 근데 새가 세 장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벽을 통념을 그게 이제 부조리의 인식의 시작인 거고 이게 이 너머에 뭐가 있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만약에 세 장을 깨고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세 장 안에서 세 장을 인식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걸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한 자유가 펼쳐지죠. 그러면은 세 장 안에서는 뭐 아침에 모이가 나오고 뭐 점심엔 이런 게 있고 저녁엔 이런 게 정해진 있고 스케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규칙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내가 어디로 날아가서 밤에 어디서 안식을 취할 거며 어디서 모이 대신 뭐 벌레를 잡아먹을 거며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찾게 되고 내 갈 길을 찾게 되고 내 규칙은 내가 정하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진짜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식은 부조리 인식으로 시작되고 아까 반항이라고 했던 거는 그 통념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게 반항인 거고 그걸 넘어서서 진정한 자유를 추구를 하는 게 이제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찾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메루소도 그런 인물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변화되었죠. 뒤로 갈수록 뭔가 그 되게 심오하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훨씬 철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거 좀 달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일단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우리의 이제 저희의 러닝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박하시는 댓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면 정님이 이야기하셨던 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메르소가 새장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게 된 존재인가요? 그러기에는 어찌됐건 감옥에 있고 웃기는 건 그 안에서 메르소가 뒤로 갈수록 오히려 되게 진취적이고 뭔가 희망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읽으면서 새장 안에 갇혀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니요. 다들 생각은 틀린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토론을 해보는 거니까. 저의 생각은 그 수진님의 생각은 그렇고 저의 생각은 감옥은 물리적으로 답답한 공간이긴 한데 메르소의 생각은 감옥을 넘어갔잖아요. 고향을 떠올렸고 지금 새벽 시간에 이제 뭔가 외부의 것을 상상을 하고 그 전에 있었던 기억들을 회상하고 그래서 저는 그 정신은 감옥을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세 장을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게 나오죠. 새벽과 항소 두 가지를 생각을 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수지님이 희망적인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 곧 사형당할 사람이 그죠?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지? 네. 맞아요. 신기했어요. 네. 근데 일단 그 메르소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저의 이제 해석보다는 그 전에 희망이라는 걸 잠깐 얘기해 보면은 실존주의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 니체. 니체. 네. 어떻습니까? 되게 희망적인가요, 그분? 그분 되게 냉소적이시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제가 느끼는 거는 희망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거는 또 그 아까 부조리로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 희망은 보통 이런 거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그렇죠. 근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라는 거는 근거는 없어요. 그죠. 해보지 못한 경험이니까. 물론 근거를 아직까지는. 본인이 주장할 수는 있죠. 나 오늘 이렇게 운동 열심히 했어, 뭐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근데 그거는 이상이고 생각인데 이 신체라는 물리적인 한계 가진 우리의 육체라는 거는 내일은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내일은 죽음에 한 발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렇게 보는군요. 네, 우리는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내일이라는 거는 죽음에 가까워지는데 희망이라는 정신 입장에서 내일은 희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그 차이, 간격이 생기죠. 매우 크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이런 거 보면 약간 뭐 그래 열심히 살자 좋을 수는 있는데 그냥 희망이잖아요. 그런 거는 의미를 찾지를 않아요. 실존주의에서는. 네, 그래서 시니컬해 보이는 거고. 근데 시지프의 신화에서 보면은 시지프가 돌을 굴러 올릴 때 그럼 내일은 달라질 거야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느냐? 못 품어요. 돌은 다시 굴러 떨어질 거잖아요. 우리는 내일은 달라질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내일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출근해가지고 9시까지 책상에 가고 그 안에서 이제 지하철에서 낑기고 회사 가면 퇴근하고 싶은 그 하루는 여전할 거란 말이에요. 시지프가 돌을 굴리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 그렇죠. 무게, 그러니까 굴레. 네. 그래서 헛된 희망을 품는다기보다는 시지프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다 됐다라고 했을 때 돌이 떼굴떼굴 굴러 내려간 후에 그걸 보면서 내려갈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허탈함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또 이 시간을 내가 버텨냈다라는 안식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휴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각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그게 해지는 오후라고 한다면은 산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또 좋은 풍경이 있을 수도 있고 노을을 모르죠. 보면서. 네. 근데 그 시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 시간은 평화롭지 않았을까? 오롯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네. 시간이겠군요. 내일 비록 굉장히 힘든 하루가 시작되더라도 그 시간은 시지프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실존주의에서는 이렇게 괴로워도 니체가 원래 몸도 안 좋고 막 힘든 일이 많았었잖아요. 아픈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니체도 현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일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없었고 힘든 걸 인정하되 그 안에서의 자기만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시지프가 그 내려가는 길 안에서 행복을 찾듯이 메르소가
감옥 안에서 그 행복한 소소하게. 기억으로 네. 소소한 기억을 찾듯이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놀이처럼 하잖아요. 그런 소소한 행복 아까 소확행이라고 하셔서 저도 엄청 공감했는데 그런 거를 찾을 수 있지 않아 그렇게 노력해야 돼라는 게 메르소가 얘기하는 실존주의에서의 이제 방향인 것 같아요. 메르소는 혼자 있을 때 유독 행복해 보여요.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뭐 인터랙션이라든지 사회 안에서 뭔가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행동이나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본인 혼자 스스로 오롯이 있을 때 본인과 본인의 그 생각을 정리할 때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수지님이 뒤로 갈수록 뭔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맞아요. 그런 인물로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보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고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독은 외롭다라는 게 아니라 임의로 혼자 스스로의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라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찰하고 나를 생각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산책을 권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니체가 고독한 시간을 가져라라고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니체 하니까 이제 유명한 것 중에 인간의 3단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얘기하시면 들어봤어요라고 하실 거예요. 그 우리가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뭔가 하루를 살아내는 고통스럽게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건 뜨거운 사막을 건너가고 있는 낙타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힘들거나 이걸 깨보겠다거나 여기서 벗어나 보겠다거나 혹은 여기서 뭔가 다른 걸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그런 지각을 아직 하지 않는 상태가 낙타이고 근데 뭔가 이제 사회의 틀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부조리를 인식해서 그걸 깨려고 반항하는 그 단계가 사자라고 해요. 그럼 그 반항해서 틀을 깨보려고 노력해서 틀을 깨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새 장 밖으로 나와버린 새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돼요. 아이가 됩니까? 네. 처음 태어난 아이처럼 원래의 그 순수한 상태가 돼서 나를 비로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그 새는 이제부터 나는 밤에 어디 가서 자고 뭘 먹고라는 걸 처음부터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찾아갈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의 단계인 거죠. 사람은.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하고 알아가고 그러면 메르소는 제가 봤었을 때는 부조리를 인식을 했다 안 했다 떠나서 어쨌든 루틴한 하루를 살고 있을 때는 낙타의 상황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니체랑 연결해서 보자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다가 본인을 인식하고 사제가 와서 죽기 전에 신에게 귀의하라라는 얘기를 받았을 때 아니라고 하면서 막 크게 반항하는 거는 사자의 단계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본인은 비로소 편안해졌고 죽음에 다가오는 그 시점 돼서야 약혼자를 만났던 엄마의 심정을 이해했고 그렇죠.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이제야 비로소 다시 살아갈 볼 만한 열정을 자기가 느끼는 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아이로의 귀화가 되겠군요. 다시 맞아요. 돌아가는. 그 왜 감옥에서 저렇게 평온하지? 고독을 즐긴 거고 자기를 찾은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된 것 같아요. 니체의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그러니까 되게 평화로워 보였던 거죠.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사회도 생각을 많이 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기가 좀 쉽지는 않고 그저 희망적이기는 어려운 시대니까 지금같이 불확실함이 만연한 시대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꼭 한 번쯤은 접근해봐야 되는 사조가 아닐까, 철학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실존주의라는 게 뭐 이제 종교인이나 당시에는 이제 약간 공산파 쪽에서는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주변의 부모님, 친구, 선생님, 직장 동료, 상사로부터 나한테 기대되고 있는 마땅한 것들, 나를 가두고 있는 어떤 틀 같은 거죠. 인식하지 못하던. 이제 그런 안에서 편안해지고 안주해지는 것들을 이게 당연한 건가? 이게 다일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기 시작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계속 고민하죠. 나는 누구인가. 네, 그런 고민을 할 성인 시점에 그래서 이제 편성준 선생님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20대 때 고전 추천 도서라서 읽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지라는 고민이 드는 어른들이 한 번 더 이거를 읽고 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고민을 나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역시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릴 때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 없어요. 선생님이 맞아요. 없어요. 너무 답답한 게 물론 뭐 멘토를 찾아라 이런 말은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 맞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나한테 누가 선생님을 해줘요. 함부로. 사람들이 그리고 겁나해요. 그쵸, 내가 두려워하죠. 괜히 네 인생 망칠까봐. 그리고 라떼 소리 들을까봐. 그죠. 네,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입장도 조심스럽고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입장도 조심스럽고 우리는 스스로 모두에게 선생님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되지 못하고 선생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책을 계속 읽어야 되고 네. 책 속에서 저희가 찾아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전이 또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빛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지프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돌을 굴릴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시작은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나를 가두는 틀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뭔지를 인식하는 알아내는. 것부터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부터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본질보다는 나라는 존재가 우선이니까 네, 주체성을 갖는 삶을 살자 뭐 이런 교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서양 철학이다 보니까 개인주의 그러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단체보다는 나 개인이 우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인 그런 서양 철학의 베이스로 깔려 있는 개인주의를 한 번 더 확립을 시키는 하나의 단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서양에서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요새 우리나라도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그쵸.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랑은 다른 거예요. 아, 전혀 다른 개인의 개념이죠. 자유가 더 우선되는 곳인데 예전에 농경 사회나 뭐 컨베이어 벨트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하는 과정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아이디어라던가 그런 노력이라던가 그런 특별한 부분들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쵸. 뭐 좀 막말로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주체성이 중요하고 자유의지가 중요하고 대신에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무서운 부분은 불안감이 커지고 그쵸. 네. 그리고 굉장히 걱정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리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넌 왜 이렇게 살았어라고 했을 때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라던가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하고 너의 경험을 존중해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이 굉장히 커지니까 이게 맞나라는 불안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제가 결정하는 게 수진님이나 다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쵸. 충분히. 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그러다 맞는가? 보니까 네,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그저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자유에 책임되는 책임감과 불안도 수반을 하죠.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그런 고민을 계속함으로써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존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잘못된 이해를 줬을까 봐 엄청 걱정이 돼요. 그런 건 댓글로 반박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대화요. 네. 제가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시라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실은 그냥 책 보면은 뭔 소린지 사실 하나도 모르겠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거는 전 잘 못하겠고 그냥 쉽게 제가 이해한 대로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됐어요. 저는. 이 책하고 왜 이게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인지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단어 들었을 때 철학이라는 무게감이 너무 느껴져서 난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속으로만 살짝 했지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읽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이런 고전들은 주로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필독서. 예, 독해와 문해력을 위해서 음. 추천서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라는 핑계를 대고 책과 많이 멀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안 봐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보상 심리. 그죠. 아, 난 그동안 시달렸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나이대를 아우러서 고전이라는 거는 읽을 때 그 본인 삶의 경험이 쌓임과 동시에 다가오는 게 또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시험지에서 무진기행 글귀라든지 뭐 구운몽에 나오는 귀절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진짜 그 안개가 자욱한 무진에 꼭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전이라는 거는 마치 그 와인이 숙성되듯이 저희 삶이 숙성이 되었을 때 꼭 다시 한 번씩 돌아보는 인생에 대해서 곱씹을 때 꼭 읽어보면 좋은 것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전이라는 맞아요. 게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 책들인 것 같아요. 유독. 그러니까 어렸을 땐 뭣도 모르고 봤다가 나이 들면서 봤을 때 좀 달라지는 책들 많잖아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읽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오래됐으니까 기억도 안 나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이방인 읽으십시오. 우리 뭐 이렇게 짠 것도 아닌데 잘하네요. 이제 저는 저의 뭐 독서 팁 우리가 이런 거 하나씩 하기로 했으니까 별거 아닌 팁이라도 책에 쓰여진 대로 줄거리만 따라가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을지 고민해보자. 네, 뭐 줄거리만 따라가도 충분히 재미있는 책도 많죠. 근데 이제 약간 수상하다. 아까 수진이의 표현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수상하다 이런 게 보이면은 파헤쳐야죠. 네, 이제 저희처럼 그런 채널에 물어도 보고 뭐 주변에 책을 같이 읽는 사람이 있다면은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검색을 해본 거죠. 작가 검색도 해보고 찾아야죠. 네,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활자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찾기 위해서 작가가 어떤 이제 일생을 살았는지도 보고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당시에 출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지도 한번 찾아볼 수 있고 네. 여러모로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많이 사고 과소비하고 네, 토론도 하고 네, 책과 소비 팔로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깊은 독서 가능한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시선도 배우게 되고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인생도 그런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오늘 이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함께 읽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는 좀 쉬운 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너무 울고 이번에는 너무 머리를 싸매고 뭐 하지만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같이 보고 싶다고 하는 책이 있다면은 뭐 어려워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보시고 또 방송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너무 어려운 책 추천하면 방송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책 과소비 이정은이었습니다. 책과 소비 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희 다음 책 얘기 안 했어요. 다음 책은